이번 시간에는 족태음 비경의 경혈 중에서 흉복부에 있는 경혈들을 어떻게 취혈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족태음 비경의 13번째 경혈인 부사혈입니다. 네, 부사혈은 복부에 있는 경혈인데요. 족태음 비경이 대퇴부를 지나서 복부에 올라와서 처음 나오는 경혈입니다. 부사혈은 중국의 인맥의 배꼽 아래쪽으로 4촌 떨어져 있는 중국혈에서 양쪽으로 족태음 비경의 그 거리가 인맥 양방 4촌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족태음 비경 그 노선상에서 중국에서부터 양쪽으로 4촌. 그런데 원전에 보면 이렇게 부사도 그렇고 아니면은 14번째 경혈인 복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하복부에 있는 족태음 비경의 경혈들이 다른 경맥에는 이런 게 없어요. 비경에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정확하게 몇 촌 딱딱딱 떨어지지 않고 소수점이 나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원전에서는 3푼, 다시 말씀드리면 0.3촌 이렇게 소수점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부사혈 같은 경우는 인맥에 있는 배꼽에서 아래쪽으로 4촌 떨어져 있는 이 중국혈에서 양옆으로 4촌을 간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0.3촌을 또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높이가 배꼽 높이에서 아래쪽으로 4.3촌, 4촌 3푼 떨어져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4촌이면 4촌이고 5촌이면 5촌이지 왜 굳이 4.3촌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 위치에 조금 더 뭐가 종양이라든지 아니면 통증이라든지 뭐 기타 융기나 함몰 같은 그 이상 반응들이 애브노멀 사인들이 더 스페시픽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피하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0.3촌을 굳이 거기에 원전에 기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부사혈은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은 인맥에서부터 양쪽으로 4촌 떨어져 있는 족태음 비경 노선상에서 배꼽으로부터 아래쪽으로 4.3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부터 양방 4촌을 떨어진 다음에 0.3촌을 더 내려가는 것이죠. 네, 한 가지 더 제가 당부를 드리면 족태음 비경의 유주 노선이 복부에서는 인맥에서부터 양쪽으로 4촌 떨어져 있고요. 흉부로 올라가면은 횡격막을 넘어가면 인맥에서부터 양쪽으로 6촌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부에서 4촌 떨어져 있는 이 거리를 족태음 비경의 이 횡폭을 무엇으로 기준을 하느냐? 복직근의 요 폭으로 4촌을 기준합니다. 그러니까 조경면 위경 같으면 인맥 양방 2촌이죠. 그러면 위경의 노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복직근의 한가운데 능선을 타고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복직근의 가장자리 족태음 비경 라인에서 배꼽 아래쪽 4.3촌 여기가 부사혈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사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복직근이 보이고요. 가운데 정중선, 인맥에서부터 이 복직근의 가장자리 요 폭을 4촌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족태음 비경은 이 복직근 가장자리 요 라인을 따라가는 것이죠. 네, 그 복직근 가장자리의 비경 노선상에서 자, 인맥에서부터 치골결합까지가 5촌이죠. 골도법에서. 그러면 이 5촌 중에서 4촌을 내려간 자리가 중국이 되겠고요.
중국을 지나는 수평선상에서 복직근의 가장자리, 비경의 노선과 겹치는 지점, 거기에서 0.3촌을 더 내려가는데요. 네, 거의 사실상 이 장골릉의 안쪽, 그러니까 복사근의 경결점, 이 외복사근에서 경결이 많이 일어나는 부위, 네, 거기에 부사혈이 있습니다. 부사혈을 취혈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족태음 비경의 14번째 경혈인 복결혈입니다. 네, 배복자의 결자가 매질 결자죠. 복부에 뭔가 결취가 되었다. 뭔가 단단한 게 덩어리가 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덩어리가 뭐겠습니까? 종양이겠죠. 네, 복부에 뭔가 만져지는 단단한 덩어리, 종양이 있다. 그런데 이 부위가 그런 복부에서 덩어리가 생기기 쉬운 부위다. 네, 이런 뜻입니다. 네, 복결의 위치는 부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수로 떨어지지 않고 0.3촌이 붙는 또 하나의 경혈인데요. 네, 복결의 위치는 어디냐면은 족태음 비경의 노선상에서 인맥 양방 4촌을 떨어져 가는 그 비경 노선상에서 배꼽으로부터 아래쪽으로 1.3촌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음교에서부터 양옆으로 4촌을 간 다음에 거기서 0.3촌을 더 내려가면 복결혈이 됩니다. 네, 그러면 복결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직근 가장자리에 비경 노선상에서 배꼽과 치골결합까지를 5촌으로 하는 그 골도에서 배꼽으로부터 아래쪽으로 1.3촌의 위치에 해당합니다. 네, 여기가 복결입니다. 만약에 복결혈을 취혈할 때 자, 우리가 이 지점이 복결이다라고 찾았는데 자침을 하기 전에 이 보조수로 혈 위치를 이렇게 압진을 했을 때 뭔가가 이 혈 아래쪽에 피부 아래쪽에 덩어리 같은 것이 만져진다 하면 그것을 침으로 자침하지 마시고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복결을 취혈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족태음 비경의 15번째 경혈인 대횡혈입니다. 네, 대횡은 이 가로횡자죠. 여기서 말하는 가로횡이 뭐냐면 배꼽과 수평이다. 네, 신거를 지나는 수평선상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맥에서부터
4촌 떨어져 있는 이 족태음 비경 노선상에서 배꼽과 수평인, 배꼽을 지나는 수평선과 교차하는 지점, 거기가 대횡이다. 네, 이런 뜻이 됩니다. 또 하나의 대횡의 뜻은 뭐가 있냐면 이 대횡열 주변으로 뭐가 지나갈까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횡이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대장 중에서 이 옆으로 지나가는 횡행결장, 트랜스버스 콜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대횡혈, 물론 배꼽과 대횡혈 사이에 있는 척추가 더 느낌이 강하겠죠. 대횡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마찬가지일까요? 여기에 어떤 침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자극을 했을 때 그 치료 행위가 어디에 전달되겠습니까? 그렇죠. 대장 중에서 옆으로 지나가는 횡행결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변이 잘 안 된다든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대장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대횡과 또는 천추혈을 우리가 다용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대횡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직근의 가장자리 족태음 비경 노선에서 배꼽을 지나는 수평선과 교차하는 지점, 여기가 대횡혈이 되겠습니다. 네, 대횡혈을 치열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음 비경의 16번째 경혈인 복외혈입니다. 네, 복외혈은 이 배복자에 슬플 애자를 썼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배가 슬프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또는 졸졸졸졸 또는 꾸룩꾸룩 하는 복명이라고 말을 하죠. 계곡의 시냇물 소리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우동퉁 뭐 천둥번개가 치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뱃속에서 뭔가 조용하지 않고 소리가 잘 나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복에 배가 슬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뱃속에서 소리가 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 복의 혈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 인맥으로부터 4촌 떨어져 있는 이 족태음 비경 노선상에서 자, 이번에는 배꼽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배꼽으로부터 위쪽으로 3촌 높이의 인맥상에 걸리혈이 있는데요. 이 걸리혈을 지나는 수평선과 족태음 비경의 교차점이 복외혈이 됩니다. 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조금만 자세를 잘못하면 눕는다든지 아니면 긴장을 한다든지 뭔가 나도 모르게 내 본의 아니게 뱃속에서 자꾸 막 꼬르륵 쪼르륵 졸졸졸 이런 소리가 잘 난다. 이게 뭐라고요? 배가 슬퍼서 우는 소리예요. 자, 이런 소리가 나는 사람들은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뱃속에 차가운 사람입니다. 네, 차가운 음식을 좀 줄이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복외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복부에서는 우리가 골도를 어떻게 하냐면
배꼽에서부터 이 갈비뼈가 만나는 늑골각의 꼭지점, 네, 여기에 사람에 따라서 이 흉골, 스터눔의 바디 밑으로 이 흉골체 밑으로 검상돌기, 이 프로세스가 만져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안 만져지는 사람도 있는데요. 안 만져지는 사람들은 이 프로세스가 안으로 굽었기 때문에 이게 촉지를 해가지고는 만져지지가 않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흉골체 하연, 이 바디하고 프로세스 사이에 이 경계선까지 배꼽으로부터 이 스터널 바디의 아래쪽 하연까지를 우리가 8촌의 골도법으로 상복부에서는 골도를 하는데요. 자, 그 골도법에서 걸리에서부터 양쪽으로 4촌입니다. 그러면 걸리가 배꼽 위로 3촌인데요. 여기가 걸리고 걸리에서부터 옆으로 4촌, 네, 복직근의 가장자리, 족태음 비경선과 겹치는 지점이 복외혈이 되겠습니다. 네, 복외혈을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음 비경의 17번째 경혈인 식두혈입니다. 네, 식두혈은 족태음 비경이 복부를 지나서 흉부로 진입한 다음에 처음으로 나오는 경혈인데요. 이 전면부에 있는 경맥들이 이 복부를 지나서 흉부로 올라가게 되면은 경혈의 위치들이 다들 어디에 나타나냐면 갈비뼈 사이에 나타나는데요. 자, 우리가 갈비뼈 사이에 있는 흉부 전면에 있는 경혈들을 취혈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자침 방향이죠. 네, 자침 방향을 흉부 전면에서는 피부의 수직으로 직자하는 것을 금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갈비뼈의 두께 이상 들어갔을 때 뭘 찌르겠습니까? 그렇죠. 폐를 찌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의도치 않게 폐를 침으로 건드리게 되면 의료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폐를 건드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흉부 전면에서는 자침 방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갈비뼈 사이에서 갈비뼈와 나란하게 옆으로 횡자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복부에서는 족태음 비경이 인맥에서부터 4촌의 간격을 두고 떨어져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흉부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족태음 비경이 인맥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6촌을 떨어지게 됩니다. 6촌이요. 자, 그런데 복부에서는 인맥 양방 4촌의 거리를 이 복직근의 가로폭으로 우리가 간주를 했는데 흉부로 올라오게 되면은 흉부에서는 이 높이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갈비뼈를 찾아가지고 몇 번 갈비뼈하고 몇 번 갈비뼈 사이 이렇게 갈비뼈에 의해서 위치를 찾는데 이 가로 높이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 세로 경도를 찾을 때는 흉부 전면에서 취혈의 기준은 유중혈이 됩니다. 이 유중혈을 지나는 것이 조경명 위경인데요. 인맥 양방 조경명 위경의 거리가 4촌이죠. 그래서 족태음 비경의 경우에는 인맥으로부터 6촌을 떨어지기 때문에 인맥과 위경 사이의 거리의 절반 정도, 그게 2촌이죠. 그만큼의 거리를 위경에서 바깥으로 나가면 그것이 족태음 비경이 지나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맥 양방 6촌의 비경 노선을 찾은 다음에 갈비뼈를 촉지를 해서 식두혈은 5번과 6번 갈비뼈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식두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맥과 위경의 거리에서 반만큼을 더 떨어지면 족퇴임 비경 노선이 되고요. 이 노선에서 5번과 6번 갈비뼈 사이 높이에 해당하는 지점이 여기가 식두혈이 되겠습니다. 자침 방향은 갈비뼈와 평행하게 횡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때 횡자를 하게 되면 자침 방향이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인맥에서부터 바깥쪽을 향해서, 또 한 가지는 인맥을 향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안쪽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자침 방향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실증의 경우에는 바깥쪽을 향해서 놓는 경우가 많고요. 허증의 경우에는 안쪽으로 인맥 쪽을 향해서 모아주는 뜻으로 그렇게 자침 방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식두혈을 취혈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퇴염 비경의 18번째 경혈인 천계혈입니다. 흉부 전면에서는 내려가는 경맥이 됐든 올라가는 경맥이 됐든 갈비뼈 한 개씩 넘어가면서 갈비뼈 사이 늑간에 경혈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17번째 식두혈에서 식두혈이 5번, 6번 갈비뼈 사이에 있었죠. 그래서 5번 갈비뼈를 넘어서 이번에는 4번째, 5번째 갈비뼈 사이 4, 5 늑간에 위치하는 경혈이 천계혈이 됩니다. 그러면 4, 5 늑간에 위치하는 경혈은 물론 갈비뼈를 우리가 하나하나 촉지를 해서 찾을 건데요. 이 흉부 전면에서 취혈의 기준이 되는 그런 경혈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유중혈이죠. 유중혈이 4, 5 늑간에 있습니다. 조경명 위경에 4, 5 늑간에 유중혈이 있는데 이것을 참고해서 4번, 5번 갈비뼈 사이에서 족퇴음 비경상에 천계혈을 취혈하게 됩니다. 그러면 천계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중이 위치한 곳이 4, 5 늑간이고요. 그러면 4, 5 늑간을 지나는 이 수평선에서, 그런데 실제로는 수평이 아니라 갈비뼈 각도가 어떻게 됩니까? 뒤쪽으로 가면서 15도 각도로 올라가요. 그래서 말이 수평이지 사실상은 뒤쪽으로 가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4, 5 늑간에서 인맥 양방 6촌의 족퇴염 비경선과 교차하는 지점, 거기가 천계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계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계혈을 치열했습니다. 이번에는 족태현 비경의 19번째 경혈인 흉향혈입니다. 네, 흉향은 천계에서 또 갈비뼈 한 개를 넘어갔죠. 그러면 3, 4늑간, 네, 세 번째, 네 번째 갈비뼈 사이 높이에 해당하는 혈입니다. 네, 자침 방식은 마찬가지로 직자하지 않고 옆으로 눕혀서 횡자하는 자침 방식이 원칙입니다. 네, 그러면 흉향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갈비뼈를 넘어서 3, 4번 갈비뼈 사이에서 인맥 양방 6촌 지점, 자, 여기가 흉향혈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흉향혈을 취혈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족태현 비경의 20번째 주영혈입니다. 네, 주영혈은 흉향혈에서 갈비뼈 한 개를 또 넘어가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몇 늑간이 될까요? 네, 이번에는 2, 3늑간, 네, 두 번째, 세 번째 갈비뼈 사이가 됩니다. 네, 그러면 흉향에서 3번 갈비뼈를 넘어가게 되면 거기가 네, 주영혈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주영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번 3번 갈비뼈 사이에서 인맥 양옆으로 6천. 네, 그러면 여기가 주영혈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영혈을 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영혈을 취혈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족태음 비경의 21번째 경혈이면서 종지혈이 되는 대포혈입니다. 네, 대포혈은 족태음 비경의 대락이죠. 네, 족태음 비경이 후천지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동맥의 락혈, 인맥의 락혈과 함께 인체에서 이 측면을 담당하기 위해 갖는 혈이 비의 대락인데요. 족태음 비경의 비의 대락, 족태음 비경의 대락이 되는 혈이 이 종지혈인 대포혈입니다. 네, 그래서 족태음 비경은 공손과 함께 대포까지 해서 락혈이 2개가 있는 거죠. 네, 대포의 위치는 지금까지 우리가 족태음 비경이 인맥에서부터 양옆으로 6촌 떨어진 거리를 두고 계속 갈비뼈 한 개씩 넘어가면서 경혈이 나왔는데, 대포혈은 이 족태음 비경의 인맥에서부터 6촌 떨어진 이 거리에서 2촌을 더 나갑니다. 그러면 인맥 양방 8촌이 되죠. 요 인맥 양방 8촌의 거리, 이게 뭐냐면 이 겨드랑이 한가운데를 지나는 이 측면의 정중선입니다. 네, 이 정중선, 측면 정중선 상에서 6번째, 7번째, 6, 7 늑간에 위치하는 혈이 바로 대포혈이 됩니다. 네, 그러면 대포혈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중이 4, 5 늑간이고요. 자, 여기가 5, 6, 여기가 6, 7 늑간이 됩니다. 자, 6, 7 늑간 높이에서 측면의 정중선을 지나는 수직선과 교차하는 지점, 자, 여기가 대포혈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다른 혈들과 마찬가지로 늑간에 있는 갈비뼈 사이에 있는 경혈이기 때문에 피부에 수직으로 직자하는 것은 위험하지요. 자, 그래서 갈비뼈와 나란하게 횡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대포혈을 취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 7번 갈비뼈 사이에서 측면의 정중선을 지나는 수직선과 교차하는 지점, 여기가 대포혈입니다. 갈비뼈와 나란하게 횡자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대포혈을 취혈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흉복부에 있는 족태음 비경의 경혈을 어떻게 취혈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